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뭐랄까 타임캡슐을 여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게 합니다. 1997년에 출간된 이건희 회장의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의 핵심 발췌본들이거든요. 벌써 28년 전 책이네요. 네네. 21세기를 정말 불과 3년 앞둔 시점이었고 또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죠. 한 시대의 리더가 미래를 어떻게 읽어내려 했는지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정말 고스란히 담긴 자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변화와 위기에 대한 그의 통찰이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함께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네. 과연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는지, 그가 제시한 해법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말이죠. 자, 그럼 1997년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오케이,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책의 첫 부분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변화야 살아남는다. 네. 사실 이 메시지의 정점은 그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절박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죠. 그 근원을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보면 저자는 진짜 위기가 눈에 보이는 적자나 시장 점유율 하락 같은 게 아니라고 봤어요. 아, 그래요? 가장 무서운 위기는 바로 자만이라는 거죠.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상태, 위기감을 상실한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진짜 위기는 자만이라는 글에서 정신적 위기가 제일 큰 문제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진단이네요. 듣고 보니 소름이 돋는데요. 네네. 잘 될 때는 보통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위기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1980년대 미국 경제를 듭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추월당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그 원인을 자만심에서 찾은 거예요. 자만심이요? 우리가 세계 1등인데 누구에게 배울 게 있나 하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죠. 거울을 통해 자신을 봐야 하는데 그 거울 보기를 게을리한 대가가 혹독했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한 기업이나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을 경험한 모든 조직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실패에 대한 관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실패는 보약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을 저질러 보라고 권장하는데 이게 1990년대 한국의 기업 문화, 특히 대기업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냥 나고자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던 시절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듭니다. 석유 탐사를 하는데 유정 하나를 성공적으로 발견하려면 최소 25번은 실패하며 땅을 파봐야 한다는 거예요. 25번이요? 네,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교훈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못하면 실패는 그냥 비용이 되지만 제대로 복귀하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최고의 자산, 즉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빠른 실패, fail fast 개념의 원형 같은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는 일침은 지금 들어도 날카롭습니다. 이 자만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구호만 외친 건 아니었을 테고요. 책에서 제시하는 변화의 첫 번째 키워드가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1997년에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의 최후 승부수라고 봤다는 점, 이게 정말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죠. 맞아요. 1997년이면 아직 아이팟도 나오기 전이고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냥 제품 겉모양 예쁘게 꾸미는 거 딱 그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미 디자인이 기술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승부수라고 봤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요즘이야 UI, UX의 중요성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 한국 기업 환경을 생각하면 거의 예언에 가까운 통찰입니다. 책에 나오는 유럽 시장 조사 결과가 그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품질이 비슷하면 당연히 디자인 좋은 걸 사고 심지어 품질이 좀 떨어져도 디자인이 압도적이면 그걸 산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총체적인 경험의 문제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 3요소로 기획력, 기술력, 디자인력을 꼽으면서 과거에는 이 셋이 더하기의 관계였다면 21세기에는 곱하기의 관계가 된다고 선언하죠. 곱하기요? 네, 셋 중 하나라도 0에 가까우면 전체 경쟁력이 0이 되어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보이는 경쟁력인 디자인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경쟁력도 강조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1등의 여유라는 개념 말이죠. 네. 그 브라질 축구팀 1화. 네, 저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단순히 잘하니까 여유가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여유가 있어야 잘하게 된다는 순서의 문제일까요? 저자는 이 여유의 정체를 뭐라고 봤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1997년 세계 청소년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브라질에 10대 3으로 졌는데 점수차보다 브라질 선수들의 여유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한국 선수들은 정말 죽어라 뛰는데 브라질 선수들은 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는 거죠. 저자는 이 여유의 본질을 예측력과 선제적 대응에서 찾았습니다. 즉 눈앞에 공을 쫓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전체 판을 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에 빗대서 문제 해결형이랑 문제 정의형으로 나누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문제가 터지면 그걸 해결하느라 허덕이는 문제 해결형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건 2등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1등, 초일류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미리 정의하고 남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해결책을 준비하는 문제 정의형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정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의 깊이가 바로 1등의 여유의 실체인 셈이죠. 기술에 대한 관점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보통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면 남들이 못 만드는 첨단 기술, 신기술을 떠올리는데 책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술을 어떻게 남다르게 활용하고 차별화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것이 도요타의 간판 방식, 칸반 시스템이에요. 칸반. 이게 무슨 대단한 첨단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냥 카드 한 장으로 재고와 부품 흐름을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아날로그적인 관리 기법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 낭비를 극적으로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술의 절대적인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 상황에 맞게 어떻게 편집하고 응용해서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만드느냐, 이 관점의 전환을 촉구한 겁니다. 결국 디자인이든 1등의 여유든 기술 활용이든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인재에 대한 철학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저는 캐처가 되자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야구의 주인공은 보통 화려한 투수나 홈런 타자인데 주목받지 못하는 포수를 조명했다는 점이 독특하죠. 네, 시속 150km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도 대단하지만 그 투수의 능력을 120% 끌어내고 경기 전체를 조율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건 포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요즘 IT 업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화려한 신기능을 만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기획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서브 안정성을 책임지고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게 만드는 백엔드 엔지니어들이나 SRE들이 꼭 이런 캐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적절한 현대적 해석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 플레이어만 칭송하는 조직은 강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동료들을 지원하는 캐처형 인재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문화가 갖춰져야 진정한 선진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 겁니다. 이건 28년이 지나도 전혀 낡지 않은 이야기죠. 리더십에 대한 관점도 그냥 잘해라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지, 행, 용, 훈, 평이라는 5가지 덕목을 제시하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특히 행, 즉 실행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아는 것, 지는 많지만 그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인색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거든요.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거울이며 그 조직의 정신이요 기백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리더의 무게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거울이다. 네, 리더가 말로만 지시하고 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에 먼저 뛰어들고 솔선수범해야 조직 전체가 위기를 돌파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 이게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본 겁니다. 인재를 보는 또 다른 프레임으로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는 개념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에는 여러 유종의 사람이 있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일의 본질을 파고들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핵인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이나 왜라는 문제의식이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첩 이외에 무엇이 되겠는가? 와,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잠시 멍해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조직 구성원들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주인이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이 조직의 성패가 곧 나의 성패라는 주인의식을 내면화하라는 촉구죠. 물론 2025년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에 대한 맹목적 헌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기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997년에 나온 이 에세이는 21세기를 앞두고 자만에 빠지면 끝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강력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으로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1등의 여유 같은 소프트 파워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통찰을 제시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즉 캐처와 핵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게 1997년 10월인데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맞는 게 바로 그해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불과 한두 달 차이네요. 한다고 경고하는데 이건 거의 위기를 예견한 수준이죠. 위기가 터지고 나서 쓴 글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직전에 그 징후를 감지하고 본질적인 처방을 내리려 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와, 단순히 기업 경영서를 넘어서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서이자 경고문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졌던 본질적인 질문들,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진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가? 같은 것들은 28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과 지정학적 위기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와닿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기술은 변했지만 본질을 꿰뚫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만큼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에 저자가 넘어서야 한다고 외쳤던 자만이라는 벽, 과거의 성공 방식이라는 벽, 디자민을 경시하는 문화라는 벽은 지금 얼마나 허물어졌을까요? 그리고 2025년에 우리가 마주한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벽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벽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세대 갈등이나 기후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 새로운 벽을 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1등의 여유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